이 반주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을 정신이만 잡아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달 만에 뵙게 되니까 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여기 부산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가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관계로 많이 붙어 있구만요. 대전에 가니까 또 과학벨트를 꼭 대전 충남 지역에 만들어 달라는 이 플래카드가 아주 이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이 무슨 정책을 쓸 때마다 국가 이익 중심으로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각 지역마다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니까 이 정부가 참 결정하기가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동남권의 신공항 문제는 아마 밀양하고 부산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서울에서 판단을 해도 가덕도 신공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데 밀양에 저 공항을 만들면은 밀양이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을 아마 꼭대기를 많이 깎아야 된답니다. 산을 깎고 그 다음에 24시간 계속 운영하기가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항은 항구하고 연결이 되면 참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하겠지만은 결국 무리 없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 유지들 모여가지고 여기 시장에 와서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 모였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손을 떼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관계되는 정치인들이 다 손을 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주 좋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국정원에서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뭘 하다가 들켰느니 말았느니 하는 걸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게 지금 아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우선 경찰이 조사를 안 하고 또 피해 당사국 격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우리가 피해 본 게 없고 투숙객이 잘못 들어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국정원에서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국정원장 물러가라느니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입니다. 무리.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정원을 흔히 국가정보기관이라고 그래요. 군정보기관은 또 따로 있죠. 또 외무부도 외무부 나름대로의 정보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정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대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정보협력을 할 때는 국가정보기관이 창구가 돼가지고 CIA하고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이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비밀을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큰 사건이 나는 경우가 외국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986년에 이 핵개발에 관계했던 사람이 이름이 바누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수백 개나 가지고 있고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 폭탄도 갖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작을 했습니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자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 바누누라는 사람을 로마로 유인해가지고 로마 아파트에서 납치를 했어요. 마취제를 줘가지고 실신시킨 다음에 배로 실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재판에 그래서 한 18년 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언론이 왜 해외에서 납치를 했느냐, 왜 이런 불법 공작을 했느냐라고 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누누라는 사람이
암살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것도 있어요. 1970년대에 이 미국 기관이, 그게 CIA인지 대사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도청을 했습니다. 도청했다는 것을 또 그 당시에 대사가 인정을 했어요. 그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언론이 왜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느냐고 CIA를 욕했다거나 그 대사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국가 이익과 언론의 자유에 이게 균형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또는 정치인들이 덮을 건 덮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집에 불 질러 놓고 박수 치면서 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는 나라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뭐 요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새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헌법 때문에 이 생활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헌법에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생활에 불편하고 이 나라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개헌이라는 것은 뭔가 불편해가지고 이거 안 고치면은 국정이 마비된다든지 하는 정도로 깝깝해야 이게 개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집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개헌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집의 골격과 사는 집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문짝이 지금 좀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문짝 고치면 되는데 집을 아예 바꿔버리면은 그 이사 비용이라든지 얼마나 낭비가 많겠습니까? 이재호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또 뭘 개헌하겠다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어느 방향으로 개헌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뭐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헌하는 도리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개헌 논의는 정권이나 국회 임기에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한 80% 이상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안은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가 있지만은 개헌은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80% 이상의 지지가 나와야 돼요. 국회를 통과할 때는 3분의 2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국민투표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1대 49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개헌안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국가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건 완전히 분열로 갑니다. 분열로. 80대 20 정도로 통과가 돼야 그 헌법이 오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의도에서 국회 안에서 뭐 속닥속닥 해가지고 할 처지가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더구나 임기를 2년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느냐. 하려면 정당하게 해야 된다. 어디 여행단을 모집하려면 어디 간다고 해놓고 여행단을 모집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여라 해놓고 어딜 갑니까? 물으면은 묻지 마시오 하고 지금 개헌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더구나 이게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4년 연임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5년 단임제의 장점은 뭐냐? 대통령이 다음에 출마를 안 하니까 이제는 한 번밖에 안 한다. 5년 동안 전력을 투구를 해가지고 정파적, 지역적 이해관계, 계층적 이해관계에서 탈피해가지고 오로지 국가 이익, 효율성 이런 걸 보면서 안보, 경제를, 법치를 제대로 챙기도록 하는 데는 또 5년 단임제가 좋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8년 중임제 4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처음 출마해서 당선되자마자 4년 뒤에 선거를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 4년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단임제를 한국
이 정치 구조상에 아예 정착시키는 게 맞다. 제대로 된 나라도 개헌은 수십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또 개헌 꺼냈다가 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일본에서도 개헌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50년 됩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본론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동의 불타고 있는 중동이죠. 지금 중동이 불타고 있습니다. 카이로가 폭발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리비아가 폭발을 했어요. 투니시아, 이집트를 거쳐서 이 시위가 이슬람 세계로 다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우리 세계 역사에서 몇 번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든지 이 소용돌이가 급속하게 퍼져가는 그런 예가 몇 번 있는데, 근데 역사를 올 1789년에 불란서 대혁명, 그게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대혁명, 공산혁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게 있죠. 1989년 22년 전에 동구 공산권 국가가 와르르 무너질 때,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은 왜 이게 충격이냐 하면은 흔히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권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통설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아주 비민주적이다. 이 종교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종교가 인간의 사생활을 지배를 하고 정치를 지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가한다. 일종의 종교 국가다. 이래 되면은 이건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을 해서도 안 된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상호 존중해야 된다. 서로 간섭을 해야 되지는 안 된다 하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입니다. 유럽에서도 한때 이 천주교가 강해가지고 교황이 왕보다 더 위에 있었던 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안 된다. 이런 통설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되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었어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을 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아타투르크라고 하는데 건국의 아버지, 국가 아버지, 국부 뭐 이런 뜻입니다만, 우리 영어권에서는 그 사람을 케말 파샤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케말 파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오스만 터키라는 이 제국이 있었어요. 이게 독일 편을 들었다가 패전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라가 해체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잘못하면 이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그리스한테 먹힐 뻔했어요. 그때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늘날의 터키를 지켜냈습니다. 원래 있었던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큰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다 날아가고 자기 본거지를 지켜서 요게 지금 터키가 됐습니다. 터키. 이 터키를 공화국으로 새로 만든 이 케말 파샤라는 사람의 제1원칙이 뭐였느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이슬람이 앞으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관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막는 기관으로서 군대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터키의 군대는 이슬람이 정치에 관여한 것을 막는 역할을 헌법으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까지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의 기준으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통해서 이슬람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군대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과거에 몇 차례 군대가 나와가지고 이슬람 정권을 쫓아내고 다시 다른 정당으로 복귀했다가 또 선거를 통해서 등장하고 해서 항상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중에서 이 아시아로 온 이슬람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막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